살아있는 것들은 전략이 있다. 어떤 전략일까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순간에 빛나는 새우에 데워진 후에 전봇대 등등 진화사는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삶의 기본을 제대로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생사의 엇갈림이 여실히 보여준다. 당장 얻을 수 있는 비법이나 곧바로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아니라 적응력 같은 본질적인 힘에서 생사가 결정이 된다. 원천 기술이 없으면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처럼 이게 없으면 지속 가능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생존, 각각하게 생존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이 높은 정성이 오르는 것은 등반일 뿐 탐험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어렵기는 하지만 길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길이 없는 곳을 가는 것은 탐험이다.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 한치 앞을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사막이 아름다운 게 어딘가에 오아시스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삶이 아름다운 것도 어딘가에 분명히 내가 찾는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 다가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낸 문제를 풀 열쇠를 찾으러 가보자. 서광문 2000 일찍이 쓰셨네. 14년. 자기만의 답을 가져야 살아있는 것이다. 자기만의 답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것이다. 언제라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도 매우 훌륭한 시대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다면 말이다. 렐프 에머슨. 어떻게 그런 걸 할 생각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묻는다 하니 동물의 왕국이라고만 알고 있던 자연의 생태계에서 삶의 원리, 경영의 원리를 소출해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내게 던져지는 물음이다. 그럴만하다. 리더십은 조직에서 구해내는 것이 아닌가? 조직의 본질을 아는 게 우선일 듯 싶어서 그걸 찾아 나섰다. 가다 보니 또 다른 궁금증 덩어리가 나타났다. 조직은 인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마땅히 인간을 아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조직을 알겠구나. 그래서 인간을 알기 위해서 진화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역추적하다 보니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곳에 와 있었다. 동물의 왕국 한복판이었다. 재미있는 것이 있다고 해서 지라기 공원에서 놀러 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진짜 공룡들이 뛰어다니는 지라기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영화 속 주인공처럼 나 또한 그렇게 서 있었다. 어리둥절해서 스스로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선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알고 싶었던 삶의 원리, 경영의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 살아있음의 단초가 여기에 있었다. 그저 신기한 나머지 주변에 얘기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지창원 대한항공사장은 수만 년 동안의 생사를 결정짓는 싸움터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 어떤 전략이 있는가? 이병남, 생태계에 대한 깊은 지식과 흥미로운 서술에 대해서 살아남는 기술, 치열한 생존 경쟁을 치르는 비즈니스 현장은 자연 생태계와 다르지가 않다. 조항원, 오랜 시간 동안의 서광원 소장의 강의를 경초한 사람으로서 강의에 살아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담아낸 책이 출간되어서 기쁘다. 예리한 관찰. 서광원 생존경영연구소 소장,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추적자, 진화의 역사에서 살아남은 자연 속의 존재들이 축적해온 삶의 이치와 경영의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 동물에 비교해서 살아있는 것들이 전략이 있다.
미시시피강 부근에 넣으려는 악어들은 자기 영역을 서천하여서 시간이 날 때마다 막힌 물길을 떠놓는다. 쌀쌀해지는 가을 아침에 나무들이 좀 있는 곳을 걷다 보면 어김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나뭇가지 사이나 나무와 사이에 펼쳐진 거미줄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햇살이 이 텅 빈 하늘의 그물을 만나면 찬란한 아름다움이 펼쳐진다. 알날이 맺힌 이슬 방울들이 기하학적인 배열로 빛나는 그 질서 있는 찬란함은 정말이지 언제 봐도 예술이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는 숨어있는 질서라 아름답다. 사실 잘 보이면 살아있는 거미줄은 잘 보이지 않아야 한다. 살아. 그래야 생존 전략에서 이긴다는 거지. 원숭이 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다툰다. 아시아의 최고 부자로 꼽히는 홍콩의 리자청은 자신은 최고층에 있는 넓은 사무실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액자를 하나 걸어 놓았다. 이 액자에는 딱 두 글자가 있다. 그침을 안다. 뭐가? 그침을 안다. 부족함을 알고 부단히 앞으로 나아감이 중요하듯이 족함을 알고 멈출 수 있어야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다. 엘 콘도로 파사에서 사이먼과 가펑글은 이렇게 노래한다. 못이 되기보다는 망치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꼭 그러고 싶어요. 인간은 땅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고 말지요. 그건 가장 슬픈 얘기예요. 정말 슬픈 일이죠. 우리는 지금 무엇일까? 아니면 망치일까? 내가 능동적일까? 내가 수동적으로 박히는 무엇일까? 그런 것이네요. 독재 치하에서는 무엇이 되겠고 또 독재자는 망치가 되나요? 속도는 방향을 전제로한다. 옛날 북아메리카 어디론가 급히 갈 때면 반드시 한 번쯤 멈춰서 주변을 돌아보는 훈련을 어릴 적부터 했다. 몸이 너무 빨리 달려가면 영혼이 따라오지 못한 때문이라겠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보게 하는 것이 지혜였다. 너무 서두르다 보면 누군가를 또 빠르뜨리고 오지 않았는지 또 어떻게 실수가 될 것이니까. 그래서 방향을 전제로, 속도는 방향을 전제로 해서 리더의 몫은 n분의 1이 아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밥 잘 사는 상사를 욕하는 사람은 없다. 얌체 같은 직원들도 밥 잘 사는 상사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한다. 밥값의 효과다. 하지만은 변변찮은 판공비에 허덕이는 중간 관리급 상사에게 밥값은 보통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아까워도 내야 할 때는 과감하게 내야 한다. 상사는 리더이고 리더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오랜 믿음을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자주 밥을 사는 편인데 밥 잘 사는 상사라는 가끔 한 번씩 사는데 평판이 좋은 평판이 되려면 밥 잘 사는 평판을 가져야 되겠네요. 자, 밥값, 그 영원한 딜레마. 부하들에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상사는 어떤 상사일까? 저 사람은 밥도 안 산다. 상대방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 번 찍히면 웬만해서는 없어지지 않는 좋은 글씨이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입은 닫고 대신에 지갑을 열어야 하니 상사에게 밥값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그런데 왜 상사는 밥값 담당이 되었을까? 연원이 깊다. 앞에서 말한 대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야생 생활에서 리더라는 존재는 협력을 촉진해서 모두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역할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위기의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자나 늑대 무리에게서도 리더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마찬가지다. 공동체와 유지를 도모하고 사냥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리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밥을 잘 먹게 해주는 것이 리더의 태생적인 임무다. 우리 안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 베푸는 사람이라는 등식도 밥을 잘 먹게 해주는 사람이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다. 부하들에게 밥 잘 사는 상사는 좋은 상사, 밥 안 사는 상사는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상사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듬직한 바위틀처럼 존재한다는 뜻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 경영도 삶도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단기적 처방으로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 당신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놈의 지혜에 주목하라. 생사를 결정지는 숱한 싸움에서 살아남은 생명체들에게 어떤 전략이 있는가?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과 생태계의 모습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이 책은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처럼 긴장감이 보인다. 임원 등록을 결정하는 사소한 욕심. 대기업 인선 등록을 오랫동안 해온 분이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셀레르맨의 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원 승진 심사를 하다 보면 의외로 사소한 문제에 당당히 엇갈리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임원 승진 후보자쯤 되면 능력은 별 차이가 없을 때가 많아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판단의 잣대가 되는데, 이럴 때 평소 사사도가 생각했던 것들이 강력한 변수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소한 문제가 중대한 순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걸까? 그야말로 흔한 일이다. 사실 리더라는 자리와 역할이 힘든 것은 엄청나고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다라기보다 그렇게 별난 것도 아닌 세상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하고 많은 것을 포기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사료분별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것을 깜빡하는 순간에 위험천만한 빛나는 새우가 될 수 있으니 힘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격이 좋아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었다. 흔히 하는 밥 한 번 먹자라는 빈말도 그는 허투루 하지 않았다. 자연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인맥을 넓혔고 특히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탁월한 능력 덕분에 작은 공공단체의 수준까지 올랐다. 하지만 이 좋은 자리는 오래가지 못했다. 예전부터 도움이 되었던 밥 한 번 먹는 자리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다. 나중에는 청탁과 수리를 알선했다며 수사까지. 방법을 바꿀 것인가? 방식을 바꿀 것인가? 우리는 위기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지만 생태계 차원에서 위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언제나 올 수 있는 변화가 생각보다도 빠른 속도로 불규칙적으로 가끔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온 것뿐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황과 성장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했고 불황과 저성장을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이클로 이해해가고 있다. 농부들이 여름이 오면은 장마와 태풍을 농사에 포함시켜서 생각하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제 위기는 늘 있을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위기가 오더라도 서서히 조금씩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요즘 같은 급격한 환경 변화는 기존의 생존 공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생존 공식을 요구한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조금씩 개선하려는 우리 하나의 본능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열심히 대응하지만 바로 이런 까닭의 위기는 항상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된다. 알고 보면 상황을 그렇게 만든 것은 우리일 수도 있다. 아무리 애써 만든 뗏목이라도 산길을 가야 한다면 버텨야 한다. 만드는 데 들인 피와 땀은 잊어야 한다. 아까운 생각에 혹은 또 다른 강에 나올지 모른다면서 뗏목을 메우고 가는 일은 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상황으로 보면 무익한 행동이다. 삶은 두 번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은 앞으로 만나게 될 상황을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기준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다. 상황은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생존 전략에서 뇌를 발달시키고 자 이렇게 변화 속에서 숨을 때 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니까요. 자 오징어도 제3급소는 연결 지점에 있다.
두 번째 급소가 에너지 전달 통로라면은 마지막 급소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의 연결 지점이 있다. 생명체에서는 머리와 몸체를 연결하는 관절이나 몸통, 팔다리를 연결하는 관절이 이에 해당한다. 몸의 각 부분들이 마디로 연결된 벌과 거미, 새우 같은 절지 동물들은 이 마디마디가 다 급소다. 각 부분들이 원활하게 연결되어야 손벌력 있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결력은 생존과 직결되지만 더 앞에서 본 철도 업체의 정시 운행을 그것도 문제도 바로 이와 같은 관련이 있다. 조직을 구성하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 몸의 각 부분이 원활하게 협력해야 재빨리 움직일 수 있듯이 조직 내부의 부서와 부서의 연결이 원활할 때 자, 계속해서 수익성이 낮아지는 호텔이 있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다. 비인객실이 점점 늘어나면서 분위기도 썰렁해졌다. 가격을 낮춰봤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수익성이 더 낮아지자 경영진은 더 압력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갔다. 직원들의 굳은 얼굴은 고객의 만족도 하락에 더 낮은 수익률로 이어졌다. 문제는 분명했다. 호텔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프런트 직원들의 역량 부족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제대로 된 고객 응대 기술이 없으면 성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시원치가 않았다. 그렇다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스카우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어떻게든 이 문제의 직원들을 탈바꿈시켜야 했다.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경영진의 좋지 않은 감정은 곧바로 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사기가 갈수록 떨어지면서 프런트 직원들의 이직률은 갈수록 높아졌다. 결국 나이도 적고 미숙한 신입 직원들이 그 자리를 채우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느림으로 빠름을 이긴다. 뉴욕에 등지를 든 미국 메이저리그 매치 야구단에 또 다른 비둘기가 있다. 계속 소속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근원의 투수 R.A. 디키이다. 디키는 난다 긴다 하는 강속구 투수들이 즐비한 메이저리그에서 빠른 볼이 아니라 느린 볼로, 그것도 느리고 느린 볼로 2012년 무려 이렇게 승리, 보통 10승이라면 잘 던졌다고 하는 야구계에서 20층은 엄청난 기록이다. 느림, 제2급소는 힘이 전달되는 통로에 있다. 두 번째 급소는 살아가는 힘이 전달되는 통로에 있다. 힘은 생성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 전달되어야 쓰일 수 있다. 힘의 원천이 산꼭대기에서 수원지라면 전달되는 통로는 굽이굽이 흐르는 물길이다. 중간에 뚝을 쌓아서 흐름을 막으면 물길은 생명력을 잃는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폭탄 또한 도화선을 끊어버리면 폭발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생명체의 각 기관, 사이클을 연결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과 혈액을 전달하는 혈관, 그리고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힘줄 또한 살아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다. 한마디로 급소이다. 급소. 제1급소는 살아가는 힘을 만들어내는 곳에 있다.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급소는 살아있게 하는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에너지, 즉 힘을 써서 살아가야 하니 당연히 이 힘을 생성하는 것이 있다. 움직이는 동물에게 심장이란 머리고 식물이고 생장점이다. 생장점을 세포를 증식시키고 각종 기관을 만드는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파브르가 관찰한 거미의 가슴팍은 가장 중요한 제1급소다. 뒤집어놓고 보면은 거미의 몸은 이 가슴팍을 중심으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신경이 가슴팍에 있다. 마치 서울 시내의 강남은 사거리나 강남 사거리를 중심으로 길들이 뻗어져 있는 것처럼 여기에 기관들이 줄기차게 솟아난다.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줄기차게 솟아나는 이 단연생포를 성장하게 하는 생장점이 뿌리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에 딱 1년만 살고 생글마감하는 1년풀은 그냥 줄기만 제거해도 된다. 생장점이 줄기나 잎에 있기 때문이다. 나무의 생장점은 나무 끝이 아니라 겨울눈이다. 그 나무는 가지 몇 개 끊는다고 죽지 않지만 가지가 하나밖에 없는 어린 나무는 가지가 꺾이면 끝이다. 야생염소나 사슴이 많아지면 숲이 사라져버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양가 높은 어린 나무의 싹을 모조리 뜯어버리고 버리기 때문이다. 나무들은 생장점 곧 급소를 공격당해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을 잃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 머리뼈와 갈비뼈가 단단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급소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이 안에 있는
뇌와 심장은 생명과 직결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에서 리더가 급소이다. 리더가 급소이다.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을 안 주는 사람, 또 나쁜 사람이 있다. 줄 듯 말 듯 하는 사람마다 될 듯 안 되다. 옆에서 보기도 힘들다. 당사자는 죽을 고생일 것이다. 처음보다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일찌감치 다른 길로 갔을 텐데 이거나 싶어 기회가 눈앞에 왔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다. 자, 오가면서 이번 작품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꼭 주변 분들과 손잡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말인데 왜 이게 묘한 정도파의 특징이라는 걸까? 잘 나가는 1급 배우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한다고 해도 지나가는 말로 할 뿐이다. 그러나 정도파들은 이 말을 진심으로 한다. 1급 배우들은 사랑을 요구하지 않고 작품으로 연기를 말한다. 관객의 가치는 요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의 연기가 가치 있을 때를 알기 때문이다. 파산 직전에와 오스트리아 원주민과의 사냥법은 사냥감을 잡고 싶다면 사냥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 사냥감처럼? 사냥감이 어떻게 행동하지? 네. 그렇네. 사냥버린, 대모버린 짜증보다도 훨씬 큰 딱정벌레까지 한 방에 쓰러뜨린다. 딱정벌레도 급소를 제대로 공략하면 덩치는 문제되지가 않는다. 급소. 급소를 쳐라. 벌들은 먹이를 해치울 때 생리학자나 해부학자들이 알고 있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 이런 걸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마취의 기술은 파브르가 이렇게 감탄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1900년대가 되었어야 개발이 되었다. 의학계에서는 몇 년, 몇 10년 또 익힌 전문가들이 가까스로 해는 이를 이 한낱 미물이 그것도 마취도 없이 해내니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 녀석들은 이런 성공으로 몸집이 훨씬 크고 갑옷까지 장착한 딱정거리까지 쓰러뜨린다. 급소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면 덩치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법이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공격하듯이 내가 만드는 요리 천장은 이런 일이 초원에만 있을까? 배우고 싶어서 수많은 오디션을 봤지만은 100번 넘어 고배를 마신 사람이 있다. 필기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공부 부족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면 되지만은 얼굴 대하고 보는 면접에서 몇십 번 떨어지면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밑바닥에서 널브러지니 푸른 하늘 보면서도 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영화를 돌려보듯이 머릿속에 상영을 몇 번 해보다가 어느 순간에 하면서 벌떡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덜 땐 응시자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자라오면서 야 너는 배우감이다 하는 칭찬을 받았던 딱 그 수준으로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거죠. 심사를 보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말입니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세상 탓을 했으니 참 이 주인공은 이제 텔레비전과 스크린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이 덕담으로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수준에 자신을 맞춘 덕분이다. 이 사람은 왜 무명이 아닌 무명 세월을 보내야 했을까? 최후를 부른 매철하기의 자신감,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는 아프리카 정부의 사원화는 조용하고 평화롭다. 눈부신 햇빛과 푸른 초원의 강렬한 대비를 가로지르는 가득가득 끝이 없는 초원 한복판에 발을 딛고 서면은 묘한 느낌이 든다. 대단히 역동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막막하기만 하는 강활함에 어느 순간 귀가 먹먹해진다. 혹시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한 걸음 두 걸음 초원을 향해 걸어가면 깜짝 놀란 현지 가이드가 숨차게 쫓아온다. 무릎 높이의 풀이 가득한 초원에서는 언제 어디서 사자와 표범 같은 맹수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철없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태계 안에서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니치 전략은 땅바닥에 선을 긋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니치 전략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필요로 한다. 첫째, 자신이 속한 생태계를 치밀하게 파악한 다음에 전체 영역을 파악한 다음에 둘째,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정하고 주력 분야를 정하고 셋째, 그에 맞게 철저하게 자기 변화를 한다.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개발한다. 이 정도면 되었다는 순간에 생존 급소를 치고